영화 속 이런 법의 홍정선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게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만큼 직접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좀 엉뚱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을 이 영화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기각됐지만 표절 시비 겪었고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영화. 저는 직접 봤더니 기대 이상으로 매무새가 촘촘했고 하나의 흥미로운 가설로 설득력 있게 만들었다 싶더라고요. 정말 평점 1점을 받을 만한 영화인지 막상 보면 생각이 달라질 만한 영화인지 직접 판단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의 영화로 선택해 봤습니다. 민감한 얘기 함께할 분은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네, 영화 소개해 주시죠. 다양한 한글 창제설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를 재구성한 나란 말싸미입니다. 문자를 중놈들하고 만들었다고요. 굳이 왜 문자를 만들려 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게 나쁜 거냐?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아름다운 문자.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은 좀 흥미로웠고 좀 약간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창제설 같은 경우는 집현전을 학자들을 통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영화 내용은 신미 스님을 통해서 이제 신미 스님이 주도해서 한글을 창제했다는 내용이고 1500년 전 소리와 문자를 분류하고 집대성한 원리가 8만 대장경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원리 너도 아느냐? 전 사실 가기 전에 좀 걱정을 했어요. 결국은 기각됐지만 이 출판사랑 소설가가 이거 우리 원작 소설이 원작이야 하면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했었는데 기각은 됐지만 그리고 또 지금 역사 왜곡 논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어? 하고 봤는데 전 의외로 영상미도 좋고 연출도 촘촘하고 배우들 연기도 좋고 전 다 좋았고요. 그리고 전 이게 영화의 본류는 아니더라도 이 점도 좋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대부의 나라다 보니까 임금하고 신하하고 막 맞서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서 얼마나 외교적으로 그때 힘들었는지 어떤 세종이 중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자주적이었나 이런 부분도 보이고 망상입니다. 왜 안 된단 말인가? 모든 백성이 문자를 읽고 쓰는 나라. 중국은 천년이 가도 못해. 지금 역사 왜곡 논란이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라고 이제 역시.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특히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면은 역사 왜곡 논란에서 이제 벗어나긴 힘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한글 창제설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영화적으로 그쵸. 재구성한 거니까 역사 왜곡이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떤 한글 창제설이든 상관없이 그 한글 창제의 중심에는 세종대왕이 있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국민의 민족의 약간 자부심이나 자존심 그 부분을 약간 건드린 거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이제 문제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세종의 한글 창제 위대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학자, 신미, 스님이 있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냥 영화를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이젠 주상이 멈추자고 해도 내가 멈출 수 없소. 배우는 누가 마음에 드셨어요? 마음에 든다고 딱 꼬집어서 말할 사람보다 그러니까 세종대왕 역할을 한 송강호 씨 그리고 이제 고인이 되신 그 소원왕후 전미선 역할을 배우. 전미선 배우 네. 그리고 또 신미스님 역할을 한 박해일 씨 이 세 명이 이제 이 영화의 축이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학조 스님 역할을 한 탕준상 배우 있잖아요. 네. 그 배우의 연기가 눈에 좀 띄었습니다. 물론 세 배우 연기는 당연히 흠잡을 데 없이 잘했던 것 같고 탕준상 그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처음에 경전을 외우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스타다 가투스니 삼시타마와 드라마 바라디 탕구라
이 사람이 그런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굉장히 고민을 해봤어요. 그 나라에서 언어를 배우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이제 인상이 많이 남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에 할 때 어머 뭐 어디 뭐 다른 몽골이나 티베트 딴 나라 사람이 할 정도로 제 산스크리트어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 경전 외우는 걸 뭐 그 외에도 노래도 잘해, 뭐 연기도 잘해. 잘 될 것 같아요. 새 문자는 무조건 간단하고 쉬워야 해. 빼자. 문자를 만들려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나라 말싸미 중국의 나라. 이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는 불교를 배척했어요. 그런데 이 세종대왕한테 처음 영화 장면에서 일본의 승려들이 찾아오잖아요. 와가지고 선대왕이 약속했다면서 8만 대장경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이거 지켜줘야 되는 약속인가요? 그 내용 선대왕이 이제 일본 스님들한테 뭐 주기로 했다는 구두로 한 약속을 그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두로 한 약속이든 서면으로 한 약속이든 다 약속은 지키는 게 맞습니다. 우리 몇 시에 만날까? 뭐 그런 약속 같은 거 지키는 게 맞지 그쵸.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중요한 약속 같은 경우 약속을 이제 보면 법률적으로 말하면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중요한 계약 같은 경우는 보통 서면으로 작성하니까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은 유효하고 구두 말로 이제 이루어진 것은 그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두 말로 한 거나 서면으로 한 거나 똑같이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굳이 서면으로 쓰는 이유는 서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잖아요. 그 합의한 내용이 서면으로 쓰면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지 일치 안 되는지 확인이 되는데 이야기만 하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쓰는 게 그런 점에서 서면으로 쓰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이 서로 달라요. 자기한테 그렇죠. 유리한 쪽으로만 기억을 하고 또 불리한 쪽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한 가지는 서면으로 써놓으면 그 계약에 따라서 이제 의무적으로 심리적으로 강제가 되면 지키게끔 그런 것 때문에 보통 서면으로 쓰는 거지 실질적으로 구두로 하면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서면으로 하면은 지켜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일본 승려들한테 결국 일본한테인데 이게 8만 대장경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내주는 게 맞습니다. 왜? 선대왕이 일본 스님들한테 주기로 했는데 선대왕께서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네. 선대왕은 세종대왕의 아버님이라고 한다 하면 그죠?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 직계 비속인 자식들이 그 채권과 채무 또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해서 이거를 거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단순 승인하면은 네. 그 선대왕이 가졌던 권리와 의무를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선대왕이 했던 약속은 세종대왕에게 그대로 승계가 돼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머리가 좀 막 복잡해지는데 아니 거기 신미 스님이 얘기하잖아요. 이 8만 대장경의 주인은 왕도 아니고 우리 중도 아니고 백성이다. 백성에게 가서 허락을 구하면 주겠다. 그리고 이 8만 대장경이란 건 각자 그게 몽골이든 티베트든 스스로 만들어야지. 고려가 스스로 8만 대장경 만들었듯이 너희도 스스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빌어다가 뺏어다가 가져가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걸로는 좀 안 될까요? 그거보다는 네. 자기 것만 증여를 줄 수 있냐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 자기 거 아닌 것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내용 같은 경우에 신미스님 말씀처럼 이게 백성의 건데 왕이 주겠다. 백성 거를 자기가 사와서 자기가 구해와서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상속폭이나 뭐 한정 승인 뭐 이런 걸로 어떻게 해서 안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사망하면 직계 비속인 자식이 부모님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이걸 단순 승인이라고 해서 모든 걸 넘겨봤는데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해서 그 피상속인 부모님의 그 권리와 의무를 아예 넘겨받지 않는 게 상속 포기입니다. 이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보통
채권보다는 채무, 빚이 더 많을 때 같은 경우는 그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겠다라고 가정법원에 그 상속 개시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신고나 한정 승인 신고를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책임을 지는데 지금 상속 포기를 하면 자기가 책임을 안 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속 포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안 질 수가 있는데 왕위 자체를 물려받고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상속 포기나 그런 부분에서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어떡하냐고요. 그럼 상속 포기도 안 돼. 구두 약속도 지켜야 돼. 그래서 그러면 팔만 대장경 지금 줘야 하냐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선대왕이 일본 스님들한테 주기로 했는데 보통 무상으로 주기로 한 것 같잖아요. 내용 그쵸? 자체가. 네. 그래서 이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세종대왕께서 승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다. 각 당사자 중에 하나가 곧 증여자가 무상으로 어떠한 물건이나 재산적 가치 있는 것을 상대방 수중자에게 준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네. 그 수중자는 그걸 허락을 하면 성립되는 게 그런 계약이 증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내용 같은 경우는 선대왕이 일본 승려들에게 그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을 무상으로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네.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러한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의 의사 표시가 서면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면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내용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서면이 쓴 게 없죠. 구두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증여의 의사 표시를 해제하고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게 뭐 구두 약속이든 서면 약속이든 지켜야 하는데 이 증여는 서면이 있어야 하고 서면이 없으면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않겠다고 해지할 수 있다 이거죠. 아하, 그러면 이제 안 주면 되고 영화 속에도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해인사에 잘 있죠. 자, 근데 이 대목에서 좀 궁금증 생깁니다.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부모가 먼저 자식한테 살아있을 때 아직 죽어서 상속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증여를 했는데 이거 그래도 효도하라고 미리 준 건데 얘네들이 찾아와 보지도 않는다. 이거 돌려놔라. 나한테 다시 돌려줘라. 이거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증여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해제가 가능하지만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에도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한테 뭐 집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뭐 이런 건물 같은 걸 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행돼 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된 부분은 해제한다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할 때 서면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냥 죽게 해가지고 주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증여를 한다든지 또는 매매를 한다든지 하면 등기를 하잖아요. 부동산 네, 같은 그쵸. 경우. 그러면은 등기를 할 때 매매를 했으면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고 증여를 했으면 증여 계약서가 작성됩니다. 그렇게 계약서가 작성되면 증여의 의사 표시가 서면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해제할 수가 없고 더더욱 큰 것은 이미 이행됐기 때문에 이걸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뭐 구두로 증여한다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를 쓰면 그게 또 이미 입증되는 이 서면이 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로 했다 해도 그 준 걸 이미 이행했으면 만약에 자식한테 줄게 했는데 자식이 그 집에 이미 들어와 살아. 이행이 됐으면 이거는 이미 뭐 돌이킬 수 없다 이건데 그러면 진짜 부모 입장에선 자식이 딱 챙긴 다음에 나 몰라라 해도 방법이 없는 거네. 방법은 있습니다. 법에서. 아 그래요? 조건부 증여를 하면 됩니다. 그 자식한테 너가 나를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증여 같은 경우는 보통 부모 자식 간에 서면으로 증여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없는데 그런 조건부로 증여 계약서를 쓰고 그 조건이 이행 안 됐을 때는 계약을 해제를 하면은 그 주었던 물건을 또는 부동산이나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여 얘기하다 보니까 영화 속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이 신미 스님이 세종을 돕기로 하면서 말하자면 조건을 걸어요. 뭐냐면 4대문 안에 절집을 하나, 사찰을 하나 세워달라. 조그만 절집을 세워달라. 이것도 일종의 증여잖아요. 근데 뭐 서면은 안 썼어요. 그럼 지켜야 되는 약속인가요? 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증여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이걸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다. 근데 이미 이행한 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런데 아하. 이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증여라고 보는 것보다는 조건부 증여라고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미 스님이 어떠한 내용을 이행해 주는 대가로 조건으로 이 절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조건부 증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자식한테 뭐 증여를 할 때는 조건부 증여를 한다라는 것처럼 이것도 신미스님이 어떠한 조건을 이행을 해주면 이 절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조건부 증여로 볼 수 있고, 단지 세종대왕께서 신미스님한테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하면 그냥 증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또 여기서 확실히 더 구체적으로 알았어요. 증여도 서면이든 구두든 지켜야 되는데 다만 증여는 구두였다면 해제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런 법원이 있습니다. 법의 격언이 알겠습니다. 대학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법의 격언이 있습니다. 아하. 굳이 왜 문자를 만들려 하십니까? 망하지 않으려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이번엔 좀 궁을 떠나서 바깥에 절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영경 배우 좀 멋있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영화 속에서 와, 이분이 84살인데 딱 연기하시는데 와, 정말 꼬장꼬장 그 서슬퍼런 연기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여기서 박해일 씨 뭐 그렇게 잘못한다고 스님께서 죽비로 이쪽 어깨를 칙칙 내려치세요. 설마 요거 그래도 훈육을 위한 좋은 뜻이니까 이건 폭행 아니죠? 기본적으로 폭행의 구속 요건에는 해당됩니다. 아, 그래요? 폭행이라는 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살짝 때린다든지 뭐 물건을 던졌는데 맞아.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맞아, 폭행의 그렇죠. 구속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책임성이 있어야지만이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데, 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은 정당방위도 아니고 그렇죠. 뭐 긴급 필요한도 아니고 단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피해자의 승낙이 예상되지만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고 책임 조각 사유 같은 경우는 형사 미성년자라든지 그쵸. 적법행위를 기대 불가능성이 있다라든지 이런 게 인정된다 하면 이제 폭행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 네. 지금 내용 같은 경우는 교육의 목적으로 체벌을 했다. 지금 현재 신문 지상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폭행죄로 처벌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데, 폭행은 맞습니다. 구속 요건에 해당되는데 피해자의 승낙, 곧 박해일 씨, 그 신미스님이 자기 법익에 대한 침해를 허락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의 목적으로 제가 불자로서 스님으로서 그 정진을 하는데 용맹 정진을 하는데 잘못 가고 있다든지 정신을 잘못 차리면은 죽비로 나를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이 허락을 해준 거기 때문에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그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돼서 위법성이 조각돼서 폭행죄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의 목적이어서 폭행죄가 성립된다는 게 아니라 아니다.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봐서 위법성이 조각돼서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너 높습니다. 잘 되라 하고 때려서 폭행이 아닌 게 아니고 그 구성 요건은 되나? 사실 거기서 보면 박해일 씨가 직접 죽비 주면서 한 대 맞겠습니다. 이렇게도 하니까 아, 예. 피해자의 승낙. 자,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여기서 왕과 신하가 굉장히 격없이 대화하는 게 당황스러웠다. 부처 떨거지한테 애고라고, 공자 떨거지한테 복고라고. 그만해라. 그 자리에 앉았으면 왕노로 똑바로 하란 말입니다. 사실 뭐 그래요. 거기서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죠. 정인지가 중국 황제 입장에서 보면 세종 당신이나 나 신하나 똑같은 신하다. 야, 이거 진짜 제가 지금 조선인은 아니지만 이게 한국 사람으로서 막 갑자기 저가 모욕을 당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 신하가 일국의 왕한테, 한나라의 왕한테 이거 모욕죄 아닌가요, 이거? 그죠, 뭐 졸장부다, 뭐 이렇게 같은 신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모욕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되는 범죄인데, 네. 모욕이라면 법률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모욕하면 그냥 욕하는 거, 사람을 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모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모욕에는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다른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네. 공연이라는 공연이. 것이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을 말하는데, 전파 가능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게 퍼질 가능성,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세종대왕과 신미스님,
세종대왕과 그 집현전 학자인 정인지 이 두 사람은 단둘이 대화를 하잖아요. 네. 전파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되기는 힘들어 보이고 모욕죄 같은 경우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되는 범죄인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취하되면은 불기소 처분되고 재판 단계에서는 그 공소 기각으로 끝납니다. 1대1 독대했을 때, 예. 세종과 신미, 세종과 정인지 1대1 독대했을 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모욕죄 아니다, 무죄입니다, 두 분. 나는 공자를 내려놓고 갈 테니 넌 부처를 내려놓고 가라. 아니요. 나는 부처를 타고 가겠습니다. 주상은 공자를 타고 오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국교는 분명 유교란 말이죠.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요. 뭐 왕도 그렇고 뭐 신하들도 다 사대부들도. 그런데 이 소원왕후는 불교고 뭐 신미스님은 당연히 불교지만 영화의 대사에서도 나오지만 백성들은 피지배 계층은 또 불교를 믿었단 말이에요. 이때 국교를 유교로 삼아도 이때도 백성들은 불교였어.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연히 지금 또 우리나라 종교 자유가 보장된 나라죠. 현재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헌법에도 헌법 20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고 국교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종교하고 정치는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를 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 같은 경우에 종교의 핵심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신앙은 초월적 세계에 대해서 또 피안의 세계에 대해서 주관적 확신을 이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종교 자체는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 자체의 교리 자체는 굉장히 옳은 말만 써 있는 것 같아요. 똑바로 바르게 살아라. 서로 도와가면서 그러는데 종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종교 자체는 괜찮은데 좋은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다툼과 전쟁이 항상 있어서 네.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영화 내용에서도 불교 신자인 그 신미스님과 그리고 유교를 믿는 유교가 이제 사후세계가 없으니까 종교를 볼지 안 볼지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유교를 믿는 유자들 간의 그 대립, 그 정신세계 대립 같은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자님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다 똑바로 옳게 살으라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자기 쪽의 이익만 생각을 해서 이제 다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덧 또 말미에 이르러 이 변호사니까 묻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뭘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 영화 내용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양반들이 지식과 문자를 독점을 했잖아요. 이걸 반대를 이런 양반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회적 약자인 백성을 위해서 대단해요. 한글을 창제했다라는 그 세종대왕의 그 위대함에 정말 경의를 저 표합니다. 오히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예.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사회에서 지식인 하면은 대우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식 자체가 많다는 걸로 대우받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뭔가가 뛰어나다, 지식이 많다 이런 것은 이걸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존경을 받아야 되지만 많다는 것 자체로 대우받아야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보통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아가면은 보통 지식이 이제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이런 스튜디오 안에가 전부의 세상의 지식이라 한다 하면 네. 평생을 배워봤자 자기가 이제 손톱만큼도 못 배울 건데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면 틀린 거고 그 범위 내에서 들어와야지만 맞는 거라고 이제 자기 맞아요. 나름대로 그 지식에 대해서 아직. 철옹성을 쌓잖아요. 근데 지식은 이제 쌓는 이유가 자기가 자유롭고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하려는 건데 이게 지식으로 철옹성을 쌓아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뭔가를 배운 사람들이 다 그러진 않지만 그 지식의 철옹성을 쌓아서 상대방을 배척하는 수단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식은 자기를 자유롭고 다른 사람들 편하게 하는 것이지 자기의 세계라든지 자기의 뭐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는 지식이어야 지식이지 그 지식의 독점을 기반으로 누군가를 누르고 지배하려고 하면 정말 무식한 행동인 것 같아요. 그 말씀에 공감하면서 오늘 또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나란말싸미의 노승으로 나오는 오현경 배우 얘기 잠시 나눴었죠. 80을 넘긴 노배우의 정정한 연기를 보노라니 뭔가 가슴이 울컥하는 존경심이 일더라고요.
영화 사자에서 호롤단신 악과 맞서 싸우는 이른이 다 된 안성기 배우를 볼 때와 비슷한 감정이었는데요. 오영경 배우와 전미선 배우가 독대한 장면이 잊히질 않습니다. 전미선 배우가 그 대선배의 모습을 보며 나도 저 나이까지 연기해서 후배들의 귀감이 되겠다. 삶의 의지를 다져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임을 알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전미선 배우의 무게감 있는 연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 생전의 마지막 모습 영화로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문구, 아름다운 배우 전미선을 잊지 않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You wanna be somebody, yeah.